예, 영남대학 김태일입니다. 제 뒤에 두 분이 말씀하실 것이 또 저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제출한 원고를 그냥 참조 삼아서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재구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민주당이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보이는가? 저는 비관적입니다. 비관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.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. 좀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뭐 여러 말씀하시고 또 홍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, 대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패배한 이후에 진행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동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상 상황의 정리가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.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, 저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있었던 열린우리당 시기에 비대위원 노릇을 했습니다. 제가 유일하게 원외로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.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2010년 11월 달부터인가, 그 다음에 2011년 여름까지 민주당의 당 쇄신 특별위원회에 제가 자문단장으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지난 작년 6월 4일 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의원 워크숍에서 제가 김호기 교수님 다음으로 발제를 한 바가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발제한 이후, 발제 내용은 대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만은, 제가 그때 6월 4일 날 발표했던 말하자면 그 발제문을 지금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가지고 나왔는데요. 지금 여전히 유용한 이 발제문과 보고서입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? 총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반성들을 많이 했지만,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2011년에 비상대책 정치 쇄신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지혜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, 그 보고서는 지도부한테 보고된 이후에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고 말았습니다. 물론 그 후에 당을 재구성할 때 부분적으로 쇄신의 과제들이 채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, 정말 중요한 민주당의 변화 과제는 캐비넷 속에 지금까지 잠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또 그 전에 2005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온갖 좋은 말로 성찰, 뼈를 깎는 고통, 거듭남, 환골탈태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, 그때 만든 보고서 역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왜 어떻게 기여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2005년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고,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은, 제가 열린우리당을 우리 민주당의 역사 속에 포함시킨다면, 우리 민주당의 집단적 기억력은 이주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. 뭐냐 하면, 일단 큰 패배가 있고 나면 정말 정당의 장래를 위해서, 우리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. 말하자면 정당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. 이른바 그동안 활동했던 개파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숙이고 정말 당의 장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. 그런데 2주일이 지나면 다시 개파적 이해, 당내 특수 이해가 고개를 듭니다. 박기춘 원내대표가 일전에 언론에다 대고 사심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딱 날짜를 봤더니 2주일입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성찰을 위한 기억력과 각오는
2주일이 지나면 다 무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무슨 뼈를 깎는 고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이 결과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보시지만 저건 6월 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때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비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.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각성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좀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구체적 내용도 뭐 이미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.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선거의 의미가 뭐냐, 참패냐 혹은 석패냐 뭐 이렇게들 논란합니다. 저는 참패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첫째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국민 여론의 60%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지형 위에 진행된 선거를 놓쳤습니다. 두 번째는 총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했다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런 점에서 3%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느냐, 1,400만 표의 그 숫자가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석패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참패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.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책임 정치의 출발이 아닙니까?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? 저는 당연코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후보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거냐?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후보 책임이냐 민주당 책임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말이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설사 민주당의 낙후성과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휘하지 못하고 이끌어내지 못한 후보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후보만 책임질 거냐?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이건 뭐 사실 입에 담기가 민망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친노라는 이 특정한 범주 이 범주의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. 친노라는 게 범위가 뭐고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, 또 실체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친노의 그 조직적 세력적 실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친노라고 하는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 프레임을 벗어내지 못한 책임, 이것은 아주 창피한 노릇입니다.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를 내려놓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에게 말하자면 씌워진 그 프레임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. 우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고집했습니다.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심각히 반성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어쨌든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도 역시 이러한 우리에게 씌워진 이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출발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봅니다.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후보 단일화의 효과 또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인데요.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어 주었고 또 사퇴한 이후에 선거를 잘 돕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의 중요한 이 실패의 책임을 안철수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협상이든 뭐든 간에 협상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협상은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의 우선순위를 빨리 상대에게 알려주고 또 서로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협상의 원리 아닙니까? 그런데
맨 마지막 안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그 문재인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에 통보했던 그 마지막 안은 안철수 후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말하자면 협상안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집어던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느냐. 그것은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동량을 한 것입니다만은, 그렇게 마지막 협상안으로 통보된 것을, 그 이른바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좀 더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못한 어떤 정치적 역량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 통렬을 한 그 아픔이 아닐 수가 없고, 또 하나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가졌던 혹은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 문화의 폐쇄성이라든지 혹은 또 조직 문화의 패권성, 이런 것이 문제로 좀 우리가 반추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냐 하면 정권 교체보다는 민주당의 집권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후보 지위를, 이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바깥에서 이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된 이후에 선거운동 지원에 관해서인데, 안철수 후보가 아주 뭐 독특한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이 벤처기업 출신의 말하자면 CEO 리더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,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독특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안철수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었습니다. 그 문법은 뭐냐 하면,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그 박근혜 후보 측으로 갈 사람은 가고 또 문재인 후보 측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새로운 부동층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, 이 부동층의 성격은 일종의 가치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 쇄신, 안철수 후보가 뭐 문재인 찍자 이렇게 해서 찍을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이끌어야 될 그런 속성을 가진 집단이었는데,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말했던 문재인을 지지합시다, 문재인만이 답입니다,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역시 정치 쇄신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문법이 더 유효한 것이었고 적실성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,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의 화답이었습니다. 거기에 부응하는 쇄신의 의지와 말하자면 비전,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그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이었는데, 좀 전에 몇 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거 막바지에 그 후보 측근들이 집권시 임명직 포기하겠다, 뭐 이런 선언까지라도 어떤 정치 쇄신과 정당의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말하자면 안철수 정치 문법에 답하는 문재인 후보의 몫이었는데, 과연 그것을 잘 했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분명하지 않은 비전의 문제였는데요. 이게 뭐 단일화에 매몰되어서 사회경제적 의제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,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. 특히 선거 막바지에까지 정권 교체론,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, 또 그것이 우리의 유권자들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정치 쇄신 그 자체로서만 깃발이 올려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 비전의 영역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그런 세력 구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했고,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물론 중요했습니다.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공감을 얻는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. 이 점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. 그 50대가 왜 저렇게 쏟아져 나왔느냐 하는 설명,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이념 투표, 두 번째는 이익 투표, 세 번째는 이미지 투표인데, 이념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 이 NLL 문제 등 이 안보적 위협과 관련된 위기 의식, 그것이
50대를 움직였다라는 설명이고, 두 번째 이익 투표라는 것은 50대가 갖는 그 어떤 사회경제적 불안감입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물론 다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세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50대를 결정적으로 뛰쳐나오게 만든, 분노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20, 30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든지, 또 TV 토론에서 어떤 진보 정당 후보가 보였던 교양의 문제라든지, 또 특별히 50대를 소외시키는 듯한 당의 어떤 세대 전략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이 50대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가서, 그것도 3시 넘어 나가서 본때를 보여주자,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, 저는 이 사회경제적인 불안감이나 또 그런 안보적 위기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이미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뭐 대체로 제가 할 얘기들은 다 했고요.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, 그것도 뭐 다른 분들이 말씀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노선 문제에 둘러싸고 또 중도냐 뭐 또 진보냐 어쩌고 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6월 4일 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2004년도 열린우리당 출범하면서 그 실용개혁 논쟁이 대책 없는 이 파국으로 끝이 났듯이 중도냐 무슨 진보냐 하는 논쟁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당의 강령 아주 훌륭합니다. 말하자면 지점 위에서 좀 더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고 국민들의 실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노선 투쟁 안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.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의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. 이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력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그 중용의 진보라는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노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되어야겠다. 또 진보 노선, 중도 노선 논쟁은 정말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그 말하자면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. 이 노선 투쟁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해보면 별 것도 없어요. 서로 감정적 찌꺼기만 남고 하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는 계파 문제인데요. 이 계파적 특수 이해를 넘어서서 그 정당 이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사실은 핵심입니다. 핵심인데 이제 벌써 뭐 또 특수 이해들이 다들 고개를 들고 또 당의 쇄신 문제는 당내 권력 투쟁 문제로 전화되고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거치면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뜻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패턴이 계속될 텐데 이 계파의 존재를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지난 6월 4일 날 뭐 발표 때 여러 가지 주절주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게 뭐 실제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정당 내부에 제가 깊이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.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나 뭐 그 당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당 운영의 투명화, 공개화, 또 그리고 민주화 뭐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신뢰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. 뭐 그 이데올로기 문제, 노선 문제 뭐 이런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저거를 그 세 번째 페이지는 앞으로 돌아가서 좀 보여주실래요? 예, 그 앞에 거요. 예. 이거는 우리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이 아주 훌륭한 작업을 했는데요. 총선 평가를 하면서 저 조사표를 제가 잠깐 컨닝을 했습니다. 근데 민주정책연구원이 총선 끝나고 나서 저거를 포함한 아주 훌륭한 작업들을 했는데 저거 다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? 저것도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저 작업이 대선 과정에서 관철됐으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. 지금 이 민주당의 문제는 지금 프로그램과 가야 될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. 여기 7가지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 2개 문항은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. 뭐냐 하면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다.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하는 것에 녹색으로 된 것이 민주당이 더 우월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. 나머지 7개 중에 7번
뭐죠? 가만히 있어라. 세 번째, 까만색으로 된 거는요,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.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새누리와 민주당의 능력을 비슷하게 봅니다. 나머지 4개, 신뢰, 능력, 책임, 안정, 이런 덕목에 있어서 다 새누리당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. 자, 안정과 신뢰, 책임, 능력, 이것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물론 이제 안정, 신뢰, 책임,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쉽게 딸 수 있는 점수의 항목이기는 합니다만은 점수가 턱없이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.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메시지를 말하자면 민주당이 내놓은들 또 어떤 무슨 미래 비전을 내놓은들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주십시오. 역시 민주통합당의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은 신뢰와 책임, 안정, 능력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뒤지고 있는 측면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좋은 덕목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, 이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방향 속에서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고 뭐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원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. 원내 의원님들의 그 120몇 명의 활동이 이런 쇄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출발점일 것이다.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쇄신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.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민망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해외여행 문제도 그렇고 뭐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습니다. 그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원내 의원들의 원내 활동으로부터 쇄신이 출발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.